이것이 바로 자유로움. 자유와 함께 산다는 것, 앞선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것. 네, 트렌드 리더 자이TV에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준비한 비대면 온택트 강연 차이나는 클래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이에요? 실시간이에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강연에 앞서서 이 온택트로 참여해 주실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정말 한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또 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로그인 필수로 하시고 또 실시간 또 상담도 가능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들 마음껏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중간중간에 돌발 질문도 드리고요. 돌발 질문에 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뭐 어떤 선물을 드리느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소리 질러! 소리가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GS25 상품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5,000원, 만원 이런 거 안 씁니다. 3만 원씩 쏘겠습니다. 소리를 아무도 안 질러. 우리 스태프들도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예. 여기 스태프이 한 30분 계신데, 소리는 한 5분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났습니다. 오늘 사실 뭐 조금은 이제 딱딱할 수도 있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사전에 같이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나가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또 하나 귀띔을 해드리자면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정말 멋진 우리 회계사님께서 마지막에는 뭐 추첨을 통해서겠지만 실제로 1대1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교육이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또 참여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질문 또 올려주시면 되겠고, 특히 오늘 온택트 강연하시는 분들, 강연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니까 유정아님 반갑습니다. 유정아님,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이경호님도 반갑고요. 저런 식으로 뒷번호가 이제 4자리 번호가 써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저기 SIYY 리님, 뒤에 본인의 번호가 안 써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혹시나 정답을 맞추시거나 질문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뒷번호를 꼭 닉네임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소라님도 공과대학 화학과 그 학부 쓰지 마시고 뒷번호로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닉네임을 이름과 함께 뒤에 번호 4자리를 본인의 번호 4자리를 해주시면 뒤에 확인하기 편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여러분들 진짜 오늘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뭐 많게는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까지 벌어갈 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강연을 함께 해주실 분을 모시기 전에 오늘 어떤 거를 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그중에서도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절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뉴스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세금 폭탄 맞았다. 나는 뭐 양도세 계산 잘못했다가 뭐 피봤다. 뭐 진짜 뭐 많게는 수억까지 날려봤수다. 뭐 이러신 분들 계신데 정말 우리 얘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연 끝까지 들으시면요. 세신이 되실 겁니다. 세신. 세금의 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금의 신을 모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차이나는 클래스 강연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은요, 세법의 진정한 마스터입니다. 절대 고수 자본가 이승현 회계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이승현, 이승현, 네, 정장도 캠브리지에서 협찬 받으셨대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플래너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금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세금 중에서도 그 영향이 큰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알찬 팁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부동산에 관심은 많지만 정말 잘 모릅니다. 이 정보도 없고 깊이도 얕아요. 보통 이제 뭐 전 부동산 어린이라고 저는 이제 지칭하거든요. 근데 오늘 온택트 오신 분들,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좀 정보를 많이 알고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불인이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궁금하신 거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바로 뭐 세무 상담 받으시려면 또 비용도 부담되시고 그렇죠. 또 세무사 찾아가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점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생방송으로 준비한, 실시간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오늘 이승현 회계사님께서 정말 쏙쏙들이 여러분들 돈 벌어갈 수 있게 절세할 수 있는 비법들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택트 강연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질문한다고 이게 말이 지금 잘 안 들리잖아요. 스케치북이나 종이에다가 크게 잘 보이게 질문을 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또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질문들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들리잖아요. 예. 비대면 온택트 강연이라니까요. 예.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에 최지현님께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유명하신가 봐요. 전 사실 몰랐거든요. 이상훈님 훨씬 유명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이쪽 부동산 쪽에서는 뭐 어떻게 뭐 BTS 정도 되나요? 부동산 TV에? BTS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나름 저도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있어서 그런 데서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정명기님께서도 취득세 궁금하다고 벌써 막 얘기하시고, 뭐 억을 버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근두근해 하시면서 우리 정주원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재밌게 오늘 한번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 뭐 본격적으로 포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처음 알아볼 주제가 양도소득세예요. 네. 양도소득세라면은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양도소득세도 안 내면 되겠죠. 그럼 이거 손해 보면 어떻게 세금을 좀 돌려받거나 약간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건 없나요? 손해를 보는 경우에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차익이 난 부동산과 차손이 난 손해를 본 부동산이 같이 있다면 이거를 한 해에 같이 팔면 이 차익이 난 부동산의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또 그런 거 있군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양도소득세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세금의 꽃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가장 그 세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로 내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후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정말 천지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양도세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렇죠. 1주택자는 사실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차익이 낮다고 세금을 다 물리게 되면은 1주택자가 이사 갈 때마다 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세금을 내고 나서.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한테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양도 가격 기준으로 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고도 안 하셔도 돼요. 신고도 안 해도 되고요. 네, 정부에서 과세권을 아예 포기한 거기 때문에 네. 아예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파는 집이 9억 원을 넘는 집이다. 네. 그러면 비과세가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되고요. 9억 원 초과 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지만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네. 9억 원 이상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이게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일단은 집을 6억에 샀습니다. 네. 근데 집값이 이제 10억으로 올랐어요. 10억, 그러면 4억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9억 이상이면 이제 돈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럴 때는 네. 전체 양도 차익에서 네. 9억 원이 넘는 부분을 비율적으로 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뭐 실제 계산을 한번 금액을 넣어서 해보면 네네네. 6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4억의 차익이 남은 거잖아요. 네. 이 4억에 대해서 9억 원이 넘는 부분 1억. 그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전체 판 금액이 10억이고 네. 9억이 넘는 부분이 1억이니까 네. 10분의 1만 과세합니다.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이래요? 1억. 4억의 10%면 네. 4천만 원만 4천만 원을. 과세를 하는 거죠. 이제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네. 그래서 3억 6천만 원이 비과세가 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뭐 민재민님께서 공중파 방송 같다고. 감사합니다. 예, 뭐 똑똑해지는 TV인 건가 이렇게 하셨는데, 네. 예, 여러분들 무료 강연입니다. 우리 자이TV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보는 만큼 버실 수 있습니다. 보는 만큼 번다. 그렇죠. 네. 아는 만큼 아낀다. 아는 만큼 아낀다. 라임이 좋은데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세금이에요. 비과세인 줄 알고 집을 파셨다가 네. 비과세가 안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판서한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선 요건은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읽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거주자인 1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고 계신 분들, 네. 이분들은 비거주자예요. 그래서 한국에 집이 한 채 있어도 비과세가 안 되고요. 또 1세대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나 혼자 개인별로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들 전체 세대별로 1주택자여야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또 양도의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이 규정은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더 이상 나는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다주택자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주택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한 채, 그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마지막 양도의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집은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완전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막 간단하지 않네요. 네. 뭔가 그 사이에서도 그래도 좀 복잡한 그런 세법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판사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2011년, 12년, 13년에 네. A주택, B주택, C주택을 사서 3주택이 되신 분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이분은 지금은 다주택자지만 네. B주택, C주택을 팔고 나면 A주택만 남겠죠. 그렇죠. 처음 맨 2011년에 산 거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A주택이 마지막에 한 채만 남아있을 때는 이 주택을 파는 시점으로 1주택자니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일단은 네. 이게 일단 뭐 1세대 1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뭐 요렇게 이제 양도 비과세가 비교적 좀 쉽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가 갈수록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만큼 규율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면은 이제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10%가 중과세가 됩니다. 10%. 네,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20%가 중과세가 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세가 적용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세금이 네. 중과세가 안 될 때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중과세가 적용되면 아예 적용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누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또 쉽게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 텐데, 그러면 이게 그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네. 이거 약간 뭐 거주를 하느냐, 뭐 보유만 하느냐, 요거 약간 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래는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었어요. 네네. 내가 들어가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강력한 대책이었죠. 그렇죠.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가 됐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되면서 내가 주택을 사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후에 취득을 했다. 네. 그러면 2년 보유만 하는 게 아니고 거주도 2년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걸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게 네. 내가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 이 집에 거주 요건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도. 하지만 지정이 된 이후에 구입을 하시면 보유 2년에 거주 2년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약간 불인으로서 조금 질문을 드리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요게 이제 원래 있었던 정책입니까? 아니면 이제 현 정부로 바뀌면서 생긴 겁니까? 이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새로 발표가 됐었던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투기 지역이나 이런 투기 걸로 지역. 이제 그렇죠. 중과세를 하던 법이 있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중과세 규정이 다 사라졌다가 네.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하면서 중과세가 도입이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박수 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네, 박성무님 감사드립니다. 이진님도 감사드리고, 아유, 박수를 다들, 네, 박수 친다고 선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OX 퀴즈로 할게요. 쉽게 OX 퀴즈로 우리 온택트 강연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메모지나 스케치북에다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O 또는 X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답은 X입니다 하는 순간 이렇게 해버리면 네, 안 되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또는 X를 그려주시고 잘 보일 수 있게 좀 매직이나 뭐 약간 색연필로 좀 진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연필로 이렇게 희미하게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확인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OX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지금 드시는 분은 없죠? 네, 벌써? 네.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좀 난이도를 조금 쉽게. 네, 쉽게. 지금만 조금 약간 어디 나가지만 않으셨으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X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경은 님이 O를 들어주셨고, 김대한 님 O 들어주셨고, 배진은 님은 O를 들어주셨고, 나머지 분들 거의 X입니다. 고아라 님 O, 네, 정혜린 님, 여러분 다 O를 드셨고, 예, O, X 해놓고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자, 대부분이 X를 드셨고, O도 상당 부분 보입니다. 자, 정답은요? X입니다! 자, X 손을 들어주세요. 네. 또 정답자 중에 저희가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이 X입니다.
그러면은 1년 이상 보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2년 보유죠.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도 2년 하셔야 된다가 정답이죠. 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되고,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거주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어질 강연도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물은 또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우리 실시간 질문이 혹시 있나요? 네. 자, 일단은 저기 김경구님이 네 1주택자 취득 기준일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네, 요거 질문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냥 질문 있어요 하고 질문 안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네. 이제 질문하신 걸로 봐서 이제 어떤 걸 질문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요? 예. 아, 이래서 이승연 하는 겁니다. 예, 답변을 좀 해주시죠. 1주택자의 지금 취득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다시 질문하셨네요. 청약 다시. 계약 이후 청약 계약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된 경우 2년 거주가 필수인가요? 네. 네. 아까 그 질문이 좀 다르지만 네. 이 질문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청약 계약을 했는데 이제 분양권이죠. 네. 분양권을 취득을 한 이후에 잔금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잔금 시점에는 어쨌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거주 2년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계약 시점에는 비조정 지역이었어도 잔금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유 2년 플러스 거주 2년까지 하셔야 돼요. 대신에 네. 여기에 하나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생기지 않는 예외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그 계약을 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요, 그 계약 당시에 우리 같이 사는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면, 그러면 잔금 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돼도 거주 요건이 생기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 당시에 우리 세대에 주택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네. 없었다면 거주 요건이 생기지 않고 한 채라도 있었다면 거주 요건은 2년을 지키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을 좀 잘 또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박문영님이 또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저 이진님 이게 질문이 흐릿흐릿합니다. 좀 진하게 한번 이렇게 포커스 한번 맞춰보시고, 그 사이에 우리 박문영님 질문이요. 부산 해운대 자이 2차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 조금만 뒤로. 예. 아, 지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 질문은 이제 질문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네네.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거주를 안 하고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맞으면은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죠? 맞나 봐요. 네. 맞나. 흔드네요. 예.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네.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좋은 건가요? 세법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부산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취득 당시에 네.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이 생기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렸다. 네. 이런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거주 요건은 2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사셨으면 나중에 이게 다 풀린 다음에도 거주 2년 하셔야지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지금 네. 풀렸더라도 2년 거주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2년 사십시오, 박문영님. 네, 좋은 집이니까. 아유, 저 해운대 자이 2차 좋은 아파트인데. 예, 잘 사세요. 거기 꾸준히 오래 사시면.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진님도 질문이 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네, 평택 아파트에 곧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은 지난달에 다 냈는데요. 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 요건 약간 지금이랑 반대 질문인가요? 이 질문도 아까 방금 아까 하셨던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 평택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6월 19일자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계약을
그 조정지역 지정 평택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하셨으면 네. 그러면 그 그때 당시 무주택자였으면 거주 요건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주택이 한 채라도 우리 세대 안에 있었으면 잔금 시점의 조정 지역이니까 거주 요건 인연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어떻게 거주하셔야 됩니까, 이진님? 아, 하셔야 된대요. 아깝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선물까지 드리는 이런 강연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질문해주신 두 분께는 그러면, 선물을 하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S25 상품권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네, 또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마음껏 또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보고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근데. 네, 재밌네요. 네, 우리가 라이브로 질문을 하는데 그걸 또 다 답변해주시는 우리 이승현 세무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자연히 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려운 걸로 예, 좀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솔직히 1세대 기준 요거 조금 헷갈립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세대인지 아닌지가 절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세대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일단 세법에서는 우리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고 그 가족들이 함께 주소지가 돼 있고 생계를 같이 하면 다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네. 예를 들어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손자, 며느리 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살면 다 같은 가족이고요. 형제도 같이 살면 같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처남은요? 처남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세대로 봅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형제 배우자 정도만 빼고 다 같은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형수 정도는 남이고. 그쵸. 아, 이거 법적으로 예, 여기서는 이제 예. 포함이 안 되고. 그쵸. 아, 그렇군요. 아, 예, 우리 고노고노님께서 진행하시는 분 억지조지의 이상호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대박 유익해요. 너무 좋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그냥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온택트 강연을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질문을 하고 또 이제 문제 퀴즈를 또 맞추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질문은 실시간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절세 효과, 네. 돈 벌어 가신다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빈말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세대 개념 얘기하고 있었죠. 아, 맞아요. 세대 개념. 네. 근데 세대 개념에서 굉장히 주의하실 게 네. 우리가 집을 파는데 네. 그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요새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부가 많죠. 네. 근데 그렇게 대화가 많이 없으면은 네.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주택이 1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집을 팔고 이제 양도세를 내려고 하니까 네. 자기가 모르는 집이 한 채 더 있는 겁니다. 아니, 땡큐긴 땡큐인데, 이거 어디 집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몰래? 남편 모르는 집의 명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혼 사유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상담해 본 사례들은 네. 그 배우자분이 본인 집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뭐 친구가 뭐 그쵸. 명의만 조금 뭐 다주택자여가지고. 친구가 다주택자라서 너 명의만 잠깐 쓰자라고 해가지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어떡해. 이 주택이 본인 주택에 포함돼가지고 비과세가 안 된 사례들. 또 나는 몰랐는데 네. 우리 처남이 우리 집에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내 와이프가 그쵸, 처남을 여기다가 세대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청약 때문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남이 이제 전입이 돼 있고 뭐 조그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실제로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치고 우리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집을 팔 때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오피스텔은 근데 그 청약 신청할 때는 그게 집으로 안 쳐지는 게 하는데. 어려운 게 네. 청약이랑 세금이랑 또 주택을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거 집을 이제 파시거나 그럴 기회 양도하실
기회가 있을 때 꼭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열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영화 기생충처럼 그쵸. 누구 한 명 몰래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예. 가족이 몰래 예. 전입이 돼 있으면 전입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다주택자든지 1주택자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럼 중과세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네,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정주원님께서 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신데 부모님 나이가 70세 이상이신데 주택을 보유하셨으면 저희 가족이 다주택 세대로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 지금 곧 이제 우리가 문제 저희가 내는 거에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뭐 답변해 주실까요? 나온 김에 하죠. 역시 예. 이렇게 그 우리가 노부모라고 하죠.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합가를 했다고 해서 주택수가 두 채니까 1세대 2주택이 돼 있으니까 비과세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효도를 막는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렇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하면 네. 그러면 합가한 지 10년 안에는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노부모라는 거는요. 부모님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돼요. 한 분만이라도? 네, 한 분만이라도 60세가 넘으면 노부모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요즘은 사실은 60세는 완전 청춘이신데 네. 그래도 법적으로 아직 부모님, 노부모님으로 좀 이렇게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게 네. 신랑과 신부가 이제 네.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요새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혼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너네 각자 1주택일 경우에는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결혼을 했다고 축하해. 너네 이제 비과세가 안 될 거야. 1세대 2주택자니까 중과세야. 네, 이렇게 하면은 혼인을 막는 법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네. 혼인일로부터 5년간은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결혼하고 5년 이내는 일단은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네요. 그쵸. 5년 이내에 한 채 팔아라. 신혼이 5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결혼 5년 차인데. 요새 그래서 사실 이런 규정 때문에 네. 실제로 결혼을 하셨는데 네.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 때문에. 네, 이 5년 동안 인정받는 기간을 늘리려고. 네, 뒤로 늘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물론 부럽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때 1주택씩 가지신 분들이 결혼하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상위 1% 안에 들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이제. 무주택 만나서 전세로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다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1주택 만나서 2주택이 되면 네. 그 5년 안에 그래도 처분하시면 좋을 텐데 그거를 이제 또 5년을 더 늘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아요. 1주택인 예를 들어 신랑이 1주택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네. 주택을 한 채 더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살 때까지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배우자가 주택을 사고 나서 혼인하면 그럼 5년이 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5년 동안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네. 요거는 그래도 불법은 아니니까. 네,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은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법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질문이 계속 올라오시면은 저희가 읽어드리고요. 유튜브로도 다들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까나수님께서 결혼하기 전 상대가 1세대로 결혼을 했고 네. 그 다음에 5년 안에 매도하면 무주택 자격으로 분양권 신혼특공 지원이 가능하냐고 하셨습니다. 이건 됩니까? 신혼특공은 저도 못 받아봐서 네. 특공은 이제 세금이랑은 아예 별개의 문제라서 별개예요. 네,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요건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세금이랑은 또 조금 관련이 없어서 호고리오님께서 강연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7시 반까지는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8시 넘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채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유튜브 라이브로 80분 정도 보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 이승현 효과로 441분이 보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대박났다, 대박났어. 제가 이상훈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구독자가 32만 8천 명입니다. 근데 저도 라이브를 하면 300명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자이 TV가 15만인데 400명이 넘게 들어옵니다. 파워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진짜 알짜배기 지금 강연들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들어왔다가 뭐야? 정보가 너무 좋잖아 하면서 지금 붙박이로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오늘 온택트 강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연이 유익하다면 머리로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100% 다 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진님은 하트를 그리셨어요. 네, 요게 실시간 또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얘기 또 알짜 강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네. 장특 공제?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세대 개념에서 하나 중요한 거. 중요한 거예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부모님이 1주택자고 자녀가 1주택자인데 이거를 이제 자녀의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겨놓고 세대 분리를 하고 나면 각자 이제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제로 따로 살 생각은 없는데 자녀 주소지만 다른 데로 옮겨 놓으면은 비과세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론 얘기해 주시죠. 네, 양도세에서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살면은 주소지를 따로 해도 이 별도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이 굉장히 이 조사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자녀를 다른 집에 전입을 해놨는데 그 집이 임대 중인 집인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염지웅님의 이름만 좀 빌리겠습니다. 염지웅님이면 여기 염지웅님 사시는 집 맞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저는 김도영인데요. 김도영님. 네. 그렇게 실제로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걸리는 거죠. 네, 우선 국세청에서 볼 때도 너무 이상하겠죠. 여기에 멀쩡히 한 식구가 살고 있는데 외간 남자 한 명이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혐의점을 잡아서 이제 실제로 방문 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사용 내역들을 확인하면 그쪽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자녀를 다른 집에 이제 내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 세대의 기준이 최소한 부부가 남편과 부인이 있어야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을 안 했는데 별도 세대를 하려면은 세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 독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별도 세대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 별도 혼인을 안 배우자가 없어도 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3가지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먼저 첫 번째는 30살 이상인 경우. 30살 이상이면 이제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시집 장가를 못 갔어도 나가 살아도 된다. 요즘에 30살 이상에 장가 간 사람, 시집 간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을 과거에 했었던 분들. 이거 두 번째 요건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혼인을 했었는데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돌싱. 네,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나름의 결혼 커리어가 있으면 내가 결혼한 전력. 그 이력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살이 안 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이제 중위소득의 40%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소득은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예. 중위소득 40%요. 그러면 네. 그게 뭐 한 달에 따지면은 뭐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통계청에서 공시를 하는데요. 네.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 기준 70만 원 정도. 월. 70만 원 정도를 벌면 이제 단독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네, 얘기고. 세대 분리 인정을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내가 23살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막 딱 복학생이에요. 네. 과외를 했어요. 과외 알바에서 한 200 벌었어요.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거 분리됩니까? 일시적인 소득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 예, 그리고 뭐 과외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세금 신고 안 되고. 안 되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양도 시점에 세대 분리를 했다가 네. 집을 팔고 나서 다시 합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퇴거로 봐서 양도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최소한 세대 분리를 했으면 양도 후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별도 세대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이민아님, 우리 자제분이신가요? 엄지를 드셨는데, 뭐 알고 얘기하는 거, 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너 세대 분리 하려고? 13살인데 세대, 안 돼. 13살이면. 미성년자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예. 아니, 좋은 집 살면서 뭐 세대 분리 벌써, 예. 1세대 2주택이신가 봐요. 네. 예. 그럼요. 자, 계속해서 오늘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청자가 2,000명 이상입니다. 와,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인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집계는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 430분밖에 안 되는데 로그인 안 하신 분들까지 합치시면 지금 2,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차이나는 클래스 대박 났고요. 지금 유튜브 대상으로도 돌발 퀴즈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들 또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여기 댓글에 XXX라고 댓글을 막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온택트 강연 보시는 분들만 봐가지고 제가 다 체크는 못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돌발 퀴즈 낼 때는 저희 유튜브 또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도 또 포함을 또 시켜드릴 테니까 로그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서연님 이제 로그인했다고. 감사드리고, 민재민님께서 2,000명이면 공중파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유튜브 잘 나가는 저 대도서관 라이브보다도 거의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절세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장특공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빼주거든요. 네.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우리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를 빼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해줘요. 80%까지. 요거도 사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보유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주는 규정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없는데 왜 장특공제를 해주냐? 세금을 아예 안 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배웠듯이 9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고가주택에 한해서. 고가주택.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경우에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특공제를 많이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그렇군요. 80%면은 이거는 진짜 뭐 상당한 것 같고, 요게 그러면은 뭐 2021년부터는 또 요건이 조금 강화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 장특공제는 올해 기준으로는 거주 2년 이상 하신 분들만 장특공제를 높은 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기간 10년이 넘어가면 80%를 해주고요. 보유기간 1년당 8% 정도씩 주는 거죠. 1년당 8%? 그쵸. 그러면은 10년 살았으면 맥시멈 80%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이 규정이 좀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내년부터는 이 거주와 보유 기간을 둘로 구분을 해서 나눠요. 거주 1년당 4%, 보유 1년당 4%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해서 더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적으실 분들은 우리 이경호님이 열심히 적고 계시고, 자,
보유가 1년당 4%, 거주도 1년당 4%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거주를 4년 했어요. 네. 보유는 10년 했어요. 네. 합의 14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몇 프로 됩니까? 자, 계산해 보십시오. 우선 올해 기준으로는 네. 거주를 4년 했으면 2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장특공제를 보유 기간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10년 보유면은 80%를 장특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맥시멈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만약에 내년이면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주 보유를 나누잖아요. 네. 그럼 거주 4년이기 때문에 4%씩 적용하면 16%. 4, 4, 16, 16%. 그리고 보유 10년에 4%씩 적용하면 40%. 40%. 그럼 더하면? 더하면 56%죠. 자, 뭐 숫자, 예, 그 정도 계산은 되시죠? 56%.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같은 집이더라도 2020년 12월 31일에 양도를 하면 그렇죠. 80%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2021년 1월 1일로 넘어갔어요. 그럼 56%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요거는 꿀팁입니다. 혹시나 올해 좀 집을 지금 오래 보유하고 계시고 장특공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혹시나 거주를 안 하시고 실거주를 안 하시고 좀 이제 전세로 돌리시거나 월세로 네. 돌리셔서 실거주 안 하시고 약간 보유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내년보다는 파신다면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그냥 계산 사례로 한번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네네. 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할 때 10억에 사서 20억에 판다. 부럽다. 네. 양도 차익이 많이 올랐다. 많이 난 예. 거죠. 10억의 양도 차익이 났고 거주는 2년, 보유는 10년 하신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올해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면 전체 양도 차익 10억 원 중에 9억 원 초과 부분을 계산을 해야겠죠. 10억 곱하기 20억 분의 11억. 그러면 9억 초과 부분 긴장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10억이 뛰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례가 걸렸는데 저도 목이 메이네요. 예. 와 너무 죄송합니다. 예, 부러운 건 어쩔 수 없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가 들어서 10억의 차익 중에 아까 9억 원이 넘는 부분은 과세가 되고 9억 원 이하는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금을 10억 곱하기 20분의 9억 초과 부분인 11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네. 자, 그러면 5억 5천이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과세되는 세금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 기준은 80%죠. 80%. 거주를 2년 이상만 했으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4억 4천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쭉 계산하고 나면 2,500만 원 정도가 올해 내실 세금이에요. 자, 만약에 올해 판다면 2,500만 원 정도를 2,500 정도를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근데 내년이 되면 네. 특공제율이 이 2년 거주 10년 보유하신 분은 거주 2년에 대해서 8% 그리고 보유 10년은 40%. 48%네요, 그러면. 네, 48%로 줄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48%로 줄어들면 네. 2억 6,400만 원만 이제 공제가 되고요.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을 해보면 9,7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20억짜리 집을 양도를 할 때 올해 처분을 하시면 세금을 2,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네. 내년에 처분을 하시면 7,200이 더 붙은 9,7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거의 4배로 증가하게 되니까 와. 내가 만약에 거주 기간은 짧은데 보유 기간이 긴 네.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이 있으면 네. 올해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세금을 절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건 딴 얘기지만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예를 든 거니까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올랐을 때 세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확실히 진짜 이거 1년 사이에 만약에 7,200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의 가성비가 안 나온다면 또 조금 뭐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좀 돌띠님이 질문을 계속 우리 돌띠님 질문 올려주셨는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돌띠님 제가 유튜브에 라이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조정 대상 지역 2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A주택을 02년에 취득, B주택을 07년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네. 장특공제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 팔아야 절세가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 네. 조정 대상 지역에 2채를 가지시게 되면 이제 먼저 파는 집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일시적 이주택 같은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먼저 파는 집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것도 중과세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중과세 세금을. 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채 중에 더
그 양도 차익이 작은 거를 먼저 파셔야겠죠. 자, 양도 차익이 네, 돌티님, 네, 일단은 작은 거를 먼저 또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양도 차익이 작은 걸 먼저 파셔야 되고, 그래서 중과세를 내더라도 남은 주택 하나를 이제 비과세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그 내년부터 이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서. 요건 또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판사하는 걸 좀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보유기간 2년이 최초 취득 시점부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을 다 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았어요. 그럼 한 채만 남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는 내년 이후에 이 집을 팔 때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년을. 자, 그래서 이 밑에 사례를 보시면 아까 A주택, B주택, C주택, 3주택이 된 이후에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아서 A주택 한 채만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파시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최초 취득 시점인 11년 1월 1일부터 계산되니까 바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양도가.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비과세 될까요? 그러면은 2년 지나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C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됐으니까 이 2020년 5월 10일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 5월부터가 5월 10일 이후에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그 조정지역 2주택 물어보신 분은 양도차익 적은 거를 먼저 팔고 나서 남은 거를 내년에 판다고 쳤을 때는 바로 비과세가 안 돼요. 그렇군요. 돌티님 잘 들으셨기로 잘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정명기님 질문을 또 받아보라고요. 정명기님이 2017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인데 지금 준공을 완료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예정입니다라고 질문 올려주셨네요. 질문이 지금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데 분양권을 취득하신 건가요? 지금 2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거고 2017년에 분양을 받았는데 오피스텔을 요게 이제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신대요. 요게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죠.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2주택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2주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과세 규정에서는 주택이 한 채 있고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이 주택을 산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안 합니다. 3년 안에 팔면. 그렇죠. 물론 비과세는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나 이런 다른 규정을 봐야겠지만 중과세에서는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중과세가 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이 있어요. 임대주택에 뭐 등록 당시의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등록을 하시면 이 남은 주택을 팔 때 거주 2년 하고 팔면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도 있고요. 또 거주를 안 했어도 이 임대주택이 외에 한 채만 있으면 이 주택을 팔 때 또 양도세 중과세가 안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중과세를 안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양도 계획이 생기시면은 미리 한번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승현님 이승현 회계사님한테 찾아가도 되나요? 네,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돼요.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조금 올렸습니다. 이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 회계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또 댓글 받고 질문 받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또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유튜브 이제 저희가 이따가 저희가 그 실시간 OX 퀴즈를 낼 텐데 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 OX 퀴즈를 다 OXX 이렇게 하면 정답자를 저희가 좀 추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댓글을
예, 선착순 30명 정도만 댓글 정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O 또는 X를 또 유튜브로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택트 강연 보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똑같이 메모장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OX 퀴즈는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하고요. 네, 실시간 댓글 하나 더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처럼 님이 올려주신 질문이네요. 네. 개포동 재건축단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입주 예정자라고 합니다. 재건축단지는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요거도 또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재건축단지의 거주기간 이거 계산 또 어떻게 할까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제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 기존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아파트를 얻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처분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처분일자. 예, 재건축이 되면 관리처분일에 이제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관리처분일 전에 사면은 종전에 주택을 산 걸로 보고요. 네. 관리처분일 이후에 사신 거는 입주권을 산 걸로 봐요. 아. 그럼 관리처분이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 새로 신축된 아파트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우선 관리처분 전에 샀으면 원래 주택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그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의 주택과 네. 이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 통산을 해줍니다. 아, 재개발되기 전에 살았던 그 거주까지 인정을 해주는군요. 그쵸. 보유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서 이 새 아파트를 바로 팔더라도 네. 옛날에 샀던 데부터 보유기간이 산정이 되니까 이런 뭐 비과세 규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관리처분일이 나고 나서 내가 주택을 취득했다. 네. 그러면 그때도 사실은 주택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주기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이죠. 네. 네. 집이 있는데 난 집을 샀는데 세법에서는 입주권을 산 걸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된 아파트는 이 준공된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산정해요. 그러면 그 전과 후냐에 따라서 이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뭐 차이가 크겠네요.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준공이 나고 똑같이 팔았는데 네. 예전에 관리처분 전에 사셨던 분은 비과세를 받고 네. 관리처분 이후에 산 사람은 단기 매매라 그래서 이제 세율을 높게 적용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일시적 이주택 얘기를 누군가 여기 온택트 강연 보신 분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거기랑 비슷한 질문이 저희가 하나 미리 받아본 질문 중에 있어서 한번 같이 통합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네. 대전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 대전 아파트가 계약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이 대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안에 서울집을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 언제 팔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까도 뭐 몇 분이 이런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면 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비과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예요. 네. 이게 왜 있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주택자만 비과세 해준다고 하면 이사 갈 때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한 몇 개월 또 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옮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집을 먼저 사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거는 비과세를 해주자. 이게 일시적 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네.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금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원래 그전에는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조정지역 안에서의 그 일시적 2주택 요거는 새 집을 산 지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금 질문은 내가
새 집을 계약할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난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약했겠죠. 네. 그런데 잔금 치를 때 되니까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6월 19일자로 대전의 일부 지역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1년으로 줄어드는 거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새로 산 집이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네. 잔금 때 조정 대상 지역이 돼도 기존처럼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비조정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조정 대상이 아닐 때 샀는데 조정 대상이 그냥 됐을 뿐인 거니까 네. 기존의 법을 적용을 받는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 와중에 우리 정지혜님께서 이상훈님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안 되시면은 내가 내 사비로라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아요, 구독해 주셨다고 자이TV 구독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K님.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 또 질문을 또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온택트 강연 보신 이경호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기 연필로 쓰셨어요? 잘 안 보입니다. 조금 죄송한데 진한 오피스텔까지는 제가 계약 당시 비조정 20년인데요. 계약 이후에 조정 나 미안해. 저기 매직으로 좀 다시 써주세요. 유성 매직으로. 이게 볼펜이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영호님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희 일시적 2주택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그냥 외우시기 편하게 1, 2, 3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1, 2, 3 요건. 네. 먼저 기존의 집을 산 지 1년 이상은 경과하고 새로운 집을 사셔야 돼요. 1년 이상, 그게 1. 그렇죠. 1. 이게 1년이 안 돼서 뭐 11개월 보름 만에 사셔서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도 제가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은 지나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11개월 28일 하고 3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2년 보유는 하셔야 되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거주도 2년 하셔야겠죠. 이건 1세대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요게 2. 네. 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은 새로운 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요것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인데 종전주택이랑 새로 산 집 둘 채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세법이 바뀐 게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19년도에 12.16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일시적인 기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금은 종전에 3년 만에 팔면 됐는데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는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걸로 줄었고요. 네.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새로 조정지역을 샀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에 전입까지 해야 되는 걸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점점 지금 줄고 있네요. 네. 이러다가 뭐 내후년 되면은 6개월 안에 팔아라, 뭐 한 10년 뒤에는 저기 이틀 만에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1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사면 규제 지역에서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그 집을 산 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됩니다. 또 대출 규제는 또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집을 새로 사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를 잘 계획을 세우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진짜 섣불리 움직이셨다가는 정말 또 큰 코 다치실 수 있고 또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회계사님이나 또 세무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집을 또 이렇게 매도하시거나 또 그렇게 양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이용호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자,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계약 당시 비조정이었습니다. 그게 2020년 6월이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계약 이후에 조정 대상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8월 분양권을 매도할 때 양도세율이 60%인가요? 일반 과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잠깐만, 취득 시점이 언제였죠? 취득 시점이 2020년 6월이었나요? 그죠? 예, 20년 6월이고 예, 20년 6월. 매도는 22년 8월이죠. 네, 22년 8월.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의 양도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좀 바뀌는데요. 네. 우선 분양권을 지금 내년 6월 1일 전에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유 기간 상관없이 50% 세율이에요. 50%. 네, 양도 차익의 50% 세금으로 내야 되고, 네. 비조정 지역이라면 1년 내에 팔면 50%, 2년 내에 팔면 40%, 2년 지나면 일반 세율. 이렇게 일반 되거든요. 세율. 네. 그런데 지금 파시는 게 22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년 6월 1일이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양권이 지역 상관없이 1년 이내에 팔면 70%고요, 양도세율이.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보유기간 상관없이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은 양도세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는 양도세가 60%,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님 아까 1, 2번 얘기하셨는데 1번이 맞습니다. 네. 하트 그려주셨습니다. 예. 쌍따봉까지 날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뭘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보니까 좋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원래는 1시간 예상을 사실 했는데 사실 1시간 분량으로 못 담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러프하게 1시간 반 생각했는데 오늘 2시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뭐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 여기 돈 받고 왔거든요. 네. 나 오늘 돈 내고 갈게요. 나 오늘 지금 너무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많이 하셨나요? 저 오늘 지금 여기 지금 물론 이제 제가 해당이 거의 안 되긴 하는데 주위에 제가 멋있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불인이는 올라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도 뭐 양도세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취득세와 증여세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절세 알아보시고 돈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오늘 많게는 수천 수억 벌어 가시는 겁니다. 뭐 약간 장사꾼 같았나요? 네. 네, 이제 진짜로 실제로 제가 느끼는 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이거 우리 저기 계속 갑시다. 우리 이거 한 회로 끝내지 말고 차이나는 클래스 2부를 또 절세를 또 가가지고 몇 편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오늘만으로도 일단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들 돌발 퀴즈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선착순 30분 댓글 정답을 받겠고요. 우리 온택트 강연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은 또 요 맞히신 분들 100% 드리죠. 여러분 분들 100% 다 드립니다. 오늘 세 문제 다 맞추시면은 커피 3잔 타가시는 겁니다. 예. 잘생겼다 이상훈 감사드립니다. 예. 자, 문제 드릴게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2년 안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OX가 많이 갈리는데 정답은 O가 일단은 많이 없고 X가 많고요. 우리 유튜브 댓글도 이현진님은 O, 김소연님 X, 허은정님 X, 풍영숙님 O, 최지현님 X 이렇게 조금 갈리긴 하지만 X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예. 선착순 30분 됐죠? 네, 30분 정도 안 됐으면은 거기서 끊어주세요. X 하고 나서 X 하신 분들은 늦었습니다. 자, 뭐 답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12월 17일, 19년 12월 17일 이후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선 새 집을 산 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에 전입까지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1년 이내에 매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왜요? 뭐요? 1년 안에 파는 거에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를 살고 있거나 월세 살고 있으신 분들.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샀는데 1년 반 동안 기간이 남아있다, 세입자가. 그럼 1년 안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최대 2년을 한도로 해서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1년 반이 남았다고 하면 1년 반 안에만 종전주택을 팔고 새 집에 전입을 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정답 또 맞추신 분들께서는 네,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요. 퀴즈가 또 있습니다. 틀리신 분들 다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예, 몇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시지 않겠습니까? OX 퀴즈인데? 자, 계속해서, 헷갈리는 양도세 사례와 또 상황에 따른 절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취득세 절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최근에 올해 8월 12일자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앞으로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취득세부터 계산을 하고 취득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기존에는 우리가 1세대 3주택자까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금액대별로 1에서 3% 정도 취득세를 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억 이하짜리, 내가 취득 금액 기준으로 네. 6억 이하면 1%. 1%. 예,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로 이렇게 금액대별로 올라가고요. 네. 또 9억이 넘어가면 3%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3%. 그리고 1세대 4주택, 네 번째 집을 사시는 분들만 이제 4%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것부터는 이 취득세가 다주택자는 8%나 12%로 중과세가 됩니다. 아, 이게 사실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네. 6억 원은 원래는 1% 정도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짜리를 사면 원래는 600만 원의 세금을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만약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8%예요. 그러면 6억에 8%면은 4,800만 원. 4,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600만 원이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억짜리 집 똑같은 집인데 구입할 때 세금을 4,200만 원이나 더 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이 좀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내가 첫 번째 집은 1에서 3% 종전처럼 세금을 내고요. 네. 두 번째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8%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이 조정 지역이면 12% 취득세를 내요. 그래서 8%, 12%로 두 채, 세 채만 돼도 늘어나는 규정으로 돼 있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한 채씩 여유를 줍니다. 아, 비조정 그래도 한 채씩은 또 좀 그래서 더.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새로 두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네. 그러면 그냥 그거는 1에서 3%예요. 1에서 3%인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8%. 근데 세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서도 중과세가 적용돼서 8%. 8%. 네 번째 집부터 12%. 비조정 지역.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중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제 한숨에 제 명판이 넘어가네요. 와, 12%라고요? 네. 그러니까 6억 기준이면은 12%면 7,200만 원이 취득세인 거죠. 진짜 이거는 뭐 그냥 말씀드리면 세금 폭탄이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꼭 두 채를 갖고 싶어. 네. 두 채는 사야겠어라고 하시는 분은 네.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사시고 한 채를 사시고 그 다음 비조정 지역을 사면은 둘 다 1에서 3%만 내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채를 살 여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조정 대상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비조정 대상이에요. 근데 비조정을 먼저 사고 조정을 사면 8%를 내야 돼요. 근데 조정을 먼저 사고 두 번째를 비조정을 사면 1에서 3%. 1에서 3%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단 한 4천만 원 세이브 시켜드렸습니다. 네, 4천에서 예, 많이 좀 세이브 드렸습니다. 예, 아유 우리 은비님 감사합니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최병준님도 박수까지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예. 질문도 있으세요. 네, 어떤 질문? 내가 1주택자인데 네. 새로운 집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약했어요. 네. 아 그럼 나는 1에서 3%만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 상태에서 잔금 때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땐 좀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해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약을 했으면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에 대해서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세율이 좀 다르다라는 거 미리 또 당연히 알고 또 구입을 하시겠지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취득세 증가세가 안 되는 주택은 또 없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안 되는 주택도 있어요. 있어요. 예. 우리가 모든 주택을 다 중과세를 하게 되면 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들도 취득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주택도 공급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 이거는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으로 시세가 아니라. 시세 아닙니다, 여러분. 1억 이하짜리 주택은 다주택자가 취득을 해도 중과세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어린이집. 예, 그런 어린이집도 취득을 하려고 했더니 중과세 시키면 가정어린이집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도 일단은 중과세를 안 하는데 3년 안에 이거를 그 폐업을 하고 판다든지 네. 그러면 그때는 취득세 중과세 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면 3년은 버텨야 되는군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양질의 가이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벌써 지금 뭐 우리 로그인해서 보시는 분들도 네, 지금 거의 480분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절대 마지막까지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선물도 드리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저희가 몸값 높은 우리 이승엽 회계사님 1:1 맞춤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입니다. 라이브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돌발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쏘기 위한 돌발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30분 선착순 정답자에 한해서 선물 드리고 우리 온택트 강연자분들도 선물 받으실 준비 되셨죠? 자, OX 퀴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조정지역의 개인이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율은 8에서 12%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조정지역의 개인이 1세대 2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율이 8에서 12%다. 자, 세 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O를 드셨고, 여기는 갈립니다. 처음에 X가 좀 있었다가 O로 또 많이 가고, 중간중간에, X도 보이긴 하지만 O가 대체적으로 많네요. 우리 이민아님께서도 우리 자제분이랑 같이 O를 또 들어주셨고, 고아라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정혜정님도 X를 들어주셨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죄송합니다. O입니다. O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 O입니다. 고아라님 좋아하셨다가 표정이 어떠셨습니다. 네, O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정지역에서는 8% 2주택, 12%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중과세죠? 그쵸, 엄청난 중과세죠. 네네. 자, 맞추신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증여 시의 취득세율이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요것도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주택을 돈 주고 살 때, 유상 매매 시의 취득세율만 오른 게 아니고요. 가족 간의 주택을 증여할 때의 취득세율도 올랐습니다. 네. 우선 기존에는 주택을 증여할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3.5%가 증여 취득세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는 주택은 이제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올라갑니다. 네. 야, 진짜 이게 증여시의 취득세율이 진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네. 3.5에서 12%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양도하지 않고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는 걸로 세금을 줄이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모든 이 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 3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면 그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부모나 자녀한테 증여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2주택자면. 증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적용 시기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네.
이 적용 시기가 8월 12일 날부터 지방세법이 이제 개정돼서 바로 그날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네. 근데 이 취득세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7월 10일 날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 있죠. 매수 네. 계약. 네네. 이런 계약을 하신 분들은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더라도 종전처럼 1에서 3%를 적용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분양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니까요. 네.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나중에 잔금 치르실 때 네. 8%, 12% 이렇게 높은 취득세율은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성무님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조금만 뒤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조금 앞으로요.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현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청약에 당첨돼서 수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현재 잘 안 보입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분양권 잔금 시에 취득세가 어떻게 이 경우에 네. 분양권 잔금 시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냐고. 조금 뒤로 빼셔도 됩니다. 네, 뒤로 빼시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나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건 이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종전 취득세율인 1에서 3% 정도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네. 이런 분들 많아요. 앞으로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겠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2주택자라고 칠게요. 근데 주택이 두 채 있는데 분양권을 8월 12일 이후에 지금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지역이라고 치면 네. 이 분양권도 이제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또 이 분양권 자체도 나중에 잔금 시에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자,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분양권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네.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했다고 그 자리에서 내는 게 아니죠. 네. 네,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파트 다 지어지고 입주 잔금 시에 네. 그때 취득세를 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주택수를 판단을 합니다. 아, 그건 또 분양권 그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2주택자인데 조정지역 분양권을 지금 취득하면 세 번째 주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분양권을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 두 채를 다 팔아서 그럼 이제 없다라고 원래는 이제 주택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이잖아요. 네. 분양권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입주잔금 치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돼요. 이 분양권을 사는 시점에 이미 취득세 중과세가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냥 그때 내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냐가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분양권을 새로 사실 분들은 네. 지금 지금 나의 주택수가 몇 채인지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꼭 지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당첨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은 혹시나 이제 1주택 갖고 계신 분들 다 팔 텐데 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때 당첨됐으면은 이게 일단은 2주택이 돼버렸잖아요. 네. 집에 혼자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세법이 그래서 그렇죠. 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또 뭐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일단은 또 어떻게 우리 분양권의 경우에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 자, 집주인이 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세금, 취득세 개정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또 이어가 주시죠. 네, 이제 양도세, 취득세에 의해서 증여세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증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재산을 나 죽을 때 다 기부하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네. 언젠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제 재산이 이전되게 되는데 네. 그때 내는 세금이 살아생전에 주게 되면 증여세고요. 네. 내가 죽어서 주게 되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더 센가요? 상속세랑 증여세는 사실 세율이랑 네.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세율은 아예 똑같습니다. 1에서 50% 똑같은데 이 공제액이 조금 달라요.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증여할 때의 공제액과 상속할 때의 공제액이 좀 다른데요. 네. 증여 시에는 우리가 증여세 계산을 할 때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해 주셨다고 칠게요. 부럽습니다, 일단. 네.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10억짜리를 증여받으면 우선 여기에 네. 그 끼어있는 우선 증여세는 10년을 합산을 해요. 아, 만약에 예. 1억짜리 아파트를 9년 전에 하나 받았고 그쵸. 이번에 10억짜리를 또 받았어. 그쵸. 그럼 11억이 합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10년 전까지 내가 증여받은 게 있다면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게 있다면 다 끌고 와서 합산합니다. 그래서 합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채무액을 빼줘요. 네. 예를 들어 아파트 받았는데 거기 전세가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억의 전세가 껴있다면 5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증여세를 물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를 빼주는데요. 이 증여재산 공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다. 네네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건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가 배우자한테는 6억, 네. 그리고 성인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그리고 그냥 기타 친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며느리라든지 네. 뭐 사위, 장모 이렇게 그 기타 친족한테는 이제 1,0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나서 증여세율을 곱하는 거죠. 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에서 30억이 넘게 되면 50%까지. 저희가 조금 알기 쉽게 좀 표로 혹시나 설명을 좀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데 네. 제가 여기에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이패드가 지금 꺼졌어요. 아, 배터리가 다 됐어요? 네, 배터리가 다 돼서 보여드리면서 표를 못 보여드려. 네. 말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원래 우리가 1시간만 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배터리. 저도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합니다. 네. 네. 여기 충전기 혹시 여기다가 꽂으실 수 있으면은, 네, 한번 충전기도 꽂아주시고, 이렇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말로 좀 잘 설명을 또 해주시죠. 네, 이렇게 증여세는 이제 10년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다면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돈을 증여하면 증여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세금이 한 푼도 없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10살 됐을 때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네. 또 증여세가 또 없죠. 없어요. 네. 그럼 2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또 증여세가 없겠죠. 네. 성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30살 됐을 때 5천 또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죠. 그러면 이제 30살까지 한 1억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와중에 표 안 보고도 그걸 다 외운 것도 대단하십니다. 예. 상속세랑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리가 상속되는 재산에는 상속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증여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었죠.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한 명이 돌아가시면 네. 10억을 공제해 줍니다. 아, 그럴 때는 10억? 네. 그래서 10억 안쪽에는 이제 상속세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미 나머지 한 분이 계시다가 상속이 발생하면 그때는 5억을 빼줘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계실 때 돌아가시면 10억, 한 분만 계실 때 돌아가시면 5억의 상속공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이하의 재산은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요거를 또 어디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일단 네. 충전을 좀 해놓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때까지 완충이 되면 켜서 한번 보여드리고 아니면 그냥 이 자료는 저희의 소중한 추억으로 한번 간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강의가 너무 좋다고 우리 긍정둘리님께서 또 김태경님께서도 강의가 너무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하셨고 레전드님께서 일단 돈이 있어야 부동산을 사던가 하지 하셨는데 요분에게는 위로의 의미로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드시면서 속을 좀 달래시고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일단은 공부해 놓는 거예요. 뭐 다 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뭐 조금 상상으로 뭐 로또에 당첨되는 건 사실 그냥 상상일 뿐이고 네.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또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또 대비해서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또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절세하실 수 있고 또 그 절세가 또 곧 돈을 버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강의 내용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강연을 시작한 시간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벌써요? 네, 계속해서 달려봐야겠습니다. 좀 나머지는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증여세는 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명한테 재산을 많이 주게 되면은 증여세가 많아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눠야 돼요. 그렇죠. 여러 명한테 나눠주면 쪼갤수록 줄어드는 게 증여세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 원이 이제 부모님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네. 자녀한테 이 10억을 증여를 하는 거예요. 10억을 일단 다 줬어요. 네, 다 주면 한 명한테 다 한 줬다. 명한테. 네. 그러면 우선 뭐 성인인 경우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겠죠. 그럼 나머지 9억 5천. 나머지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율이 네. 높은 증여세율을 맞게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30% 구간에 갑니다.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사이는 30% 세율 구간이에요. 그러면 30% 세율 계산하면 10억 기준으로 2억 2,5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물론 10억 받으니까 좋긴 한데 2억 5천만 원이나 또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 속이 쓰립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이분이 자녀가 1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복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1억씩? 10명한테. 네. 그러면 이 각각의 1억 원을 받은 사람들은 증여세를 따로 계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빼니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10% 곱한 5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10명이라고 해도 해봐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세금으로 따졌을 때 한 명한테 주면 세금을 2억 2,500을 줘야 되는데 10명한테 주면 합쳐서 5천만 원만. 그렇죠. 2억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자산가분들이 네. 증여를 할 때 네. 자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손주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주고 이렇게 다 쪼개서 주라는 게 증여세를 그렇게 쪼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 손주는 1,000만 원씩밖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안 되지만 그래도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니까 1,000만 원을 빼주고요. 네. 손자는 손자도 직계 비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이라면 5천만 원 공제를 해줘요. 손자는 또 며느리도 열심히 보필했는데 대신에 하나 주의하실 게 이렇게 손자한테 바로 증여하는 거,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한테 증여하는 걸 우리가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거라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패스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를 자녀한테 한번 안 내고 가고 간 거죠. 다음 또 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된 증여세의 30%를 할증을 합니다. 네, 할증료가 붙어요. 할증료가 또 붙어요. 네. 그래도 사실은 세율이 막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10%에 30% 붙어봐야 13%잖아요. 계산 빠르시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최대한 쪼개서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손주나 며느리한테 증여하라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가 증여한 지 10년 안에 우리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안에 증여했던 재산들은 다 상속세로 끌고 와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합산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아닌 며느리라든지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한 건 5년만 지나면 이 상속 계산에 합산이 안 됩니다. 빠지는 거군요. 그래서 증여하고 5년 이상만 지나서 돌아가시더라도 이 손주들한테 주거나 며느리한테 준 거는 합산이 안 된다. 뭐 일장일단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뭐 증여에 관해서 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증여세 절세법이요. 네. 나눠서 증여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며느리는 옵니다라고 댓글로 계속 손자묘다. 사위한테 절하로 바꾸겠습니다. 네. 사위도 어차피 안 돼. 똑같잖아요. 사위도 1,0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나 똑같습니다. 예. 손자보다 못한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OMG님께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센스 있는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실시간으로 하니까 더 재밌네요. 네. 예. 우리 언택트 강연 보시는 보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으시죠? 재밌으시면 머리 위로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명강이라고 우리 김한열님께서 또 해주셨습니다. 똑똑해진 기분이라고 우리 서예빈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 또 우리 제가 잠깐 끊어서 죄송합니다. 댓글 보는 게 재밌네요. 네. 증여하실 때 우리가 부동산으로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네. 주택을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증여를 하실 때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네. 우리가 부동산은 항상 내년마다 정부에서 공시를 하거든요. 그게 4월인가요? 이건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 그 아파트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걸 공시하거든요. 네. 예,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쯤에 매년 4월 말쯤에 공시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4월 말 전에 하시는 게 그 이후에 하시는 것보다 절세가 돼요. 왜냐? 우선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요. 네. 근데 공시되기 전에 만약에 4월 말인데 그 공시되기 전날 증여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 해의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이라서 그 직전 연도의 공시가격으로 이 취득세를 계산을 해요. 대부분 오르니까. 그렇죠. 대부분 오르기 직전에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하라는 그렇죠. 얘기시네요. 그게 공시된 날 증여를 해버리면 그 날짜에 공시된 그 금액으로 취득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증여가액 자체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주변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으니까 네.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단독주택, 단독주택. 네, 아니면은 다가구주택, 네네. 뭐 상가주택, 네. 이런 것들, 토지 이런 네. 거는 주변에 내 거랑 똑같은 게 거래된 게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공시가격으로. 예, 그러면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하는 게 훨씬 증여가액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매년 인상되니까 그 시기 직전에 파실수록 그럼 유리한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4월 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가 되고 네. 또 토지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공시가 되거든요. 5월 토지. 말에. 토지는 5월 말에. 땅은 공시지가죠. 네네. 공시지가는 5월 말쯤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시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증여 금액 자체도 줄일 수 있고 취득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하시는 게 낫죠. 와, 지금 뭐 제 대본이 지금 제가 이거 쓰느라고 네. 이거 가져가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몇 천만 원짜리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끝나고 이 영상이 또 올라가죠. 네,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나 또 잘 모르셨던 부분이나 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다시 또 찾아보기 하시면 되겠고 또 이거는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명강연은 나만 듣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또 링크 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거 있나요? 이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이유 중에 네. 또 하나 마지막 팁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왜 증여를 할까 생각해보면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그렇게 관련이 되나 봐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되죠?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겁니다. 저 한번 얘기해보면 안 돼요? 네. 내가 1가구 2주택이니까 주택 하나를 이제 아들한테 하나 주고 네. 이거 증여세를 좀 물더라도 주고 이거를 팔면서 양도세를 좀 절세하겠다. 맞아요. 어머. 여러분 나 이제 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지금 1시간 반 만에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게 진짜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려면은 네. 한 가지 전제는 필요하겠죠. 어떤 전제가? 이 증여를 하는 대상이 네. 별도 세대여야겠죠. 네, 나랑 같이 사는 그렇죠. 자녀한테 증여해봐야 우리 1세대 내지 그렇죠. 1세대 1주택. 별도 세대인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고 내가 나머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죠. 와, 네. 그렇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네.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네.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샀던 금액에서 나중에 파는 금액 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남편이 거꾸로 해볼게요. 부인이 네. 1억 원짜리 주택을 샀습니다. 네. 아파트를 샀어요. 예. 그런데 옛날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더니 이게 6억 원이 된 거예요. 5억이나 올랐어. 네, 5억이나 올랐죠. 기간이 길게 네. 지났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팔려고 하면은 네.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겠죠. 그렇죠. 5억이 올랐으니까. 거기다가 이분이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럼 막 중과세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거를 증여해 줍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해요. 6억은 저기 증여세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증여세 배우자끼리는 6억 배우자끼리는 원까지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은 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집을 팔 때 네. 양도세 계산은 6억에 사서 뭐 나중에 8억에 판다라고 쳤을 때 8억에 팔아서 2억만 양도 차익이 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인분이 갖고 계셔서 1억짜리가 8억이 됐으면 7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1억짜리가 6억대 잠깐 저기 남편한테 갔다가 8억까지 똑같이 올랐는데 가면 2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5억에 대한 세금을 절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여를 통해서 취득 가격을 5억만큼 올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해주면 양도세 낼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네. 배우자한테 다 증여하고 팔지. 그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지 5년 안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네. 부인의 원래 취득가인 1억으로 취득 가격을 다시 계산해요. 그도 5년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2월 과세라는 규정이에요. 2월 과세.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팔면 안 된다. 네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2월 과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짜리를 양도는 받았는데 6억에 올랐는데 3년 됐는데 8억 올랐기 때문에 냉큼 팔았어요. 네. 그러면 양도 가격은 8억, 취득 가격은 다시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렇죠.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군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같이 또 이 약간 부동산에 조금 관심만 있지 조금 이렇게 지식이 부족했던 저도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OX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구독을 하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OX 퀴즈를 내시면 OX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노트 준비하시고 문제 드립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주택 증여 시점은요 4월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대부분 O를 들어주셨고 오늘 댓글 써주시는 분들은 맥기 까나수님께서 O를 제일 먼저 들어주셨고, 네, 모카 O. 내가 봤을 때는 이 채팅창은 한 명이 O를 들으면 대부분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본인들의 의견을 딱 제시하시는데 여기는 채팅창이니까. 자, 하지만 선착순 30분만 네, 또 커피 쿠폰을 드린다라는 거 계속 맞추시면 중복은 안 되는 건가요? 중복 선물은 안 드리나? 이제 한 쿠폰 하나 정도는 더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게 1인 1쿠폰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X는 한 10%, 나머지는 다 O를 드셨는데요. 정답은 오늘 강연을 정말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4월 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기준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공시를 하니까요. 4월 말 공시일 전날까지는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자, 그럼 토지는 5월 말이니까요.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은 달라져요. 매년 말일은 아니고 뭐 5월 28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 근처에 적용이 되니까 그 날짜도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공시일을. 그래서 그 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우리가 증여받을 재산이 있다라는 거는 참 축복인데 오늘 또 증여받는 거에 대해서 또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또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법 정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아봤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관련돼서 많이 알아봤고요. 오늘 진짜 기대 이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을 해주셨고, 또 온택트 강연 또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또 양질의 시간이 아니었나 감히 한번 자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오늘 강연 재밌으셨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박서연님께서 상가도 알고 싶네요 하셨는데, 우리 상가는 저기 어떻게 2회차로 한번 더 말아볼까요? 일단은 저희 관계자들 분들한테 제가 한번 어필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반응 좋으시고 또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차이내는 클래스 또 2편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 궁금하신 분들 중에서 1대1 상담,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과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나는 퇴근하는데 우리 회계사님은 퇴근 못 하시네요, 오늘? 같이. 저 같이요? 계시다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좋지. 일단은. 자, 아무튼 이승현 회계사님께서 또 1대1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상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투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네, 또 이렇게 투명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상담 기회가 걸린 추첨을 드릴게요. 오늘 네,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미리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네, 상담 기회는 없으시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온택트 강연자분들,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직접 써가지고 굉장히 공정하게 추첨을 했어요. 아까 혹시나 저희가 이제 질문을 쓰셨는데 저희가 미리 읽지 못한 분들은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여기서 또 한번 기회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놓고요. 자, 잘 섞였습니다. 보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잘 섞어서 한 분 할 텐데 그냥 한 분 뽑아서 바로 1대1 하면 재미없잖아요. 꽝 한 명 뽑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분이 이승현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제가 이름만 한번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꽝입니다. 원래는 그분이시지만 6469님 어디 계십니까? 6469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6469님 없어요? 어디 계셔? 저요라고. 아, 저요. 희진님 꽝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래 제가 대신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GS25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괜찮죠? 네, MC 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3만 원. 네.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상담, 상담 어떻게 한 번 더요? 그래요. 올해 시간 어차피 오바됐으니까. 네. 자, 한 번 더 드립시다. 나 몇 장 더 줄 수 있어요. 네. 자, 0929님 GS25 상품권 3만원권 상 드릴게요. 0929님 계십니까? 저요 해줍니다. 우리 지현님이시군요. 오지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0929님 아니요? 0929님 아니에요? 오지현님 뒷번호가 없었는데 한 명 더요? 노진아님 잔인하다고. 네, 저요 하셨는데, 자, 나중에 또 우리 온택트 강연이 있을 때 신청도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저희가 실시간 채팅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또 선물을 또 더 많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진짜 이승현 회계사님과 1대1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직접 뽑으시죠. 예. 네. 자, 이게 약간 진짜 리얼로 하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두 분을 뽑아서 선물 드렸고요. 자, 보여주시죠. 9071님. 9071님 어디 계십니까? 9071님. 다들 오메 다들 9071님 성함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9071님. 자, 우리 이민아님은 오늘 세 분이서 보시는데도 축하드리고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9071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나가셨나 보다. 없으면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9071님 지금 없으면 자, 한 번 더 뽑겠습니다. 다시 뽑겠습니다. 네, 한 번 다시. 자, 과연 8800님. 8800님? 8809. 김보현님은 8809였어. 8800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맞춤 상담, 오늘 뭐 어떻게 6시간 가능한가요? 자, 8800님 안 계세요? 8800. 8800님? 우리 박민희 형님은 뒷번호를 안 쓰셨다. 자, 없으신가? 없으세요? 자, 한 번 더 뽑겠습니다. 8800님은 없는 거죠? 또 나중에 나오면 두 분 해야 돼요. 네. 자, 이거는 빈종이를 뽑으셨고, 다시 3886님. 3886.
자, 손 막 세게 흔드셔야 돼요. 3886 3886님만. 네, 다른 분들 손 흔드시면 안 되고 3886님. 와,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3886님을 저기 3886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그때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어디 있어요? 네. 3886님. 자, 박승호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네. 박승호님 얼굴 안 보여. 목만 보여요. 목만. 아유, 요즘에 저기 무선 이어폰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유선 쓰시나지. 아, 박승호님 얼굴이 살짝 마스크 살짝만 보여주실까요? 박승호님이 1대2.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일단은 뭐 1대1 회계 상담만으로도 또 네. 엄청나게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양질의 강연이었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MC로서 사실 여기 왔지만 저도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오늘 차이나는 클래스는 진짜 클래스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똑똑한 절세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으로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면서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호님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1대1 상담 URI를 핸드폰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3분 뒤에 광고 좀 들으시고 상담을 시작할 테니까 박승호님은 나가지 마시고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온택트 강연 봐주신 분들 그리고 자이TV 유튜브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더 알찬 강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온택트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움. 자유와 함께 산다는 것. 앞선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것.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너무나 혼란하고 갑갑스러우시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김재경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1편, 2편 이어서 대체주택 특례조항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주셨잖아요. 오늘 그 Q&A 시간 정말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답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거의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추려왔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꼭 답변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체주택 특례조항 사례 1번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영킴님 2달 전에 올려주셨네요. 자, 제가 찾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다룬 1번 사례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4월에 재개발 A 매수하셨고 2019년 12월에 재개발 B 사업 시행 인가 완료된 곳을 또 매수하셨네요. 2020년 6월 재개발 A를 매도 예정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